안녕하세요 여러분. 팔리는 책 쓰기, 망하는 책 쓰기의 저자 장치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필명으로 레오짱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필명 레오짱으로 무려 17권을 냈는데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출판을 27년 차인데 27년 동안 많은 분들의 책을 도와드렸고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드린 그 노하우를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책을 왜 써야 할까요? 그 이유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은 가장 두꺼운 명함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명함 한 장만 띡 주면 기억도 못합니다. 뒤돌아서면.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자기만의 굉장히 오래된 스토리, 긴 스토리와 철학과 사상을 다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두껍게 들어가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는 뇌에 앵커링, 닻을 내리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게 되면 독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뇌에다가 닻을 내리는 걸 우리가 NLP 이론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스토리가 아주 강력한 닻을 내리는 앵커링 효과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 한 장만 간단히 주는 것보다 책이라고 하는 두꺼운 명함을 주면 오랫동안 그 사람을 기억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타는 구두를 신어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안토니 구두의 김원길 대표가 그러했습니다. 이분이 책을 내고 나서 주변에 열심히 자기 책을 선물로 막 뿌렸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거래처며 주변 지인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도 되게 더 잘 되셨고요. 예,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적 같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놀자 대표를 지내고 있는 이수진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타트라는 책을 썼는데 책을 내고 강연회를 많이 하시고 독자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투자자들로부터 10라운드, 12라운드에 걸쳐서 투자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 압권은 뭔지 아세요?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무려 2조를 투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숨에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책이라고 하는 두꺼운 명함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책을 왜 써야 하냐면 숨은 귀인들이 알아봐 주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이것은 책을 내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지속적인 어떤 홍보 활동을 하시면 그때 귀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 저자들에게 아, 저 사람 괜찮네 하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창업자금 23만 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GS25의 전지현 저자입니다. 이분은 평범한 편의점주에서 현재는 삼성전자의 서비스 강의를 하시는 그런 멋진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레오짱, 저 자신인데요. 저도 스토리텔링 연습이라고 하는 번역서를 출간하고 났더니 삼성 SDI 사장님이 저를 사내방송에 출연시키셨고 또 조선일보에서 데스크 칼럼으로 저의 책과 제 책의 내용을 대서특필하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귀인들이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높이 쳐준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쓰면 이렇게 두꺼운 명함 역할과 귀인들을 초빙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장점, 이걸 어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아무렇게나 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책을 별 개념 없이 쓰시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망하는 책 쓰기가 되어버리죠. 자, 망하는 책 쓰기의 가장 첫 번째 원인, 제가 총 8가지의 원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트로피에 굴복하는 게으름입니다. 엔트로피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은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든 이 세상 만물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해이해지고 흩어지고 무질서해지고 안 예뻐진다, 그 현상이죠.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리 활동이 아닙니다.
먹고 싸고 마시고 쉬는 그런 기본적인 생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필 활동은 인위적으로 의지를 투여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활동이죠. 그래서 지필 활동할 때 우리가 환경 세팅을 잘못하면 엔트로피에 빠져서 금방 해이해지고 소파에 앉아서 글을 써볼까 하다가 눕게 되고 누우면 자게 되고 점점 나쁜 길로 빠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책을 집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엔트로피에 굴복했다. 책 쓰기가 안 되는 두 번째 원인은 디지털 딴지병입니다. 이것은 주로 여러분이 요즘에는 랜선과 휴대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랜선, 인터넷 서칭을 한답시고 여러분이 자료 조사한다고 책을 쓰지는 않고 자꾸 자료에 빠지다 보면 재미있는 유튜브에도 빠지고 네이버 상위 노출 결과에도 빠지고 자꾸만 딴짓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휴대폰도 못지않은 만만치 않은 적입니다. 휴대폰에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나 SNS 그런 새로운 피드들이 올라오면 여러분은 지필 활동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지필이라고 하는 건 300쪽짜리 어마어마하게 긴 분량을 계속 써야 하는 그런 중노동인데 사실은 디지털로 딴짓에 자꾸 세다 보면 여러분은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을 제대로 집중력 있게 만들어낼 수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앞에 문제 1, 2에 대한 처방을 드려보겠습니다. 엔트로피에 빠지고 자꾸 디지털 딴짓병에 빠지는 이런 현상에 대한 처방의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직접 발견한 건데요. 글 감옥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글 감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에요. 저보다 선배들이 있었죠. 바로 유명한 태백산맥의 저자인 조정래 선생님이 본인의 에세이 제목으로 황홀한 글 감옥이라는 자전 에세이를 썼을 정도로 자기 자신은 태백산맥을 집필할 당시에 글 감옥에 자신을 가두면서 썼습니다. 또 벽옥음악도나 이런 유명한 소설로 유명한 이회수 선생님도 자기 집 안방에다가 철문을 달고 자기 자신을 감옥에다가 가두고 실제로 글을 썼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프로 작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엔트로피에서 벗어나게끔 강제하는 힘 그리고 집중하게 하는 힘 이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 세팅을 감옥처럼 해두고 써야만 집중력 있는 긴 책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의 첫 책을 그렇게 출근하기 전 2시간 동안 철문을 달 수는 없으니까 집을 감옥처럼 꾸미고 그리고 방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밖에다 내놓고 인터넷 랜선을 뽑고 제가 출근하기 전 2시간을 매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300페이지를 썼어요. 그래서 바로 베스트셀러 1등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글감옥의 효용입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로 글감옥 메이트 제도라는 것도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친구를 찾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나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처럼 깐부를 찾는 거죠. 글감옥 깐부를 찾아서 새벽에 나는 잘 일어난다 그러면 새벽형 깐부를 찾으시고 나는 밤에만 시간이 된다 그러면 밤에 글감옥 깐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에게 책 쓰기 코칭을 받는 두 분이 친구인데 이 두 분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알람을 맞추고 서로의 손이 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줌 화면을 켜놓고 열심히 둘을 모니터한 결과 두 분 다 한 달 만에 무려 한 달 만에 300페이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원고를 탈고해서 두 분 다 출간 계약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글감옥 메이트 혹은 글감옥 깐부의 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행복한 글감옥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 온종일 사람들을 가둬놓고 핸드폰도 뺐고 강제적으로 집중해서 쓰게 했더니 무수한 사람들이 예비 저자에서 저자로 탈바꿈을 하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결과물을 내셨거든요. 그 신뢰가 바로 제가 박세인 저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책을 쓴 박세인 저자도 제 글감옥에 2번을 와서 하루 온종일 글을 쓰다가 갔거든요. 그 결과 책을 빨리 탈고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권가랑이라는 저자분도 자기가 육아에 하루 종일 집에서는 매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역시나 제 글감옥을 무려 6번,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와서
거기서만 책을 썼는데도 탈고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을 냈고 그 책이 방송사에 방영이 되는 아주 획기적인 일을 일으켰습니다. 본인도 브랜딩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자기 몸값이 10배 이상 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노바디의 존재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넘어 현재는 인플루언서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책 쓰기가 안 되는 원인은 바로 느린 진행병입니다. 옛날 베스트셀러 저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라고 하는 것은 오래 묵혀야 좋은 글이 된다. 마치 묵은지처럼 오래 숙성시켜야 좋은 글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옛날 시대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는 시대가 온라인 중심으로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하면 상한 우유가 되어버리고 밥이라고 친다면 탄 밥이 돼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내공은 진이 돼 빨리빨리 쳐내듯이 책을 써야 책이라고 하는 게 그 트렌드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문과 신문지는 단 하루 차이다 라고 하는 그 명언을 책에도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신문이 그 당일에 나오면 우리가 영어로 newspaper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단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newspaper, 짬뽕 국물 받침대로만 써야 됩니다. 마치 책의 요즘의 트렌드도 신문과 신문지의 차이처럼 그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치 신문지가 되지 않도록 빨리 털어내듯이 그렇게 빨리 책을 마감하셔야 됩니다.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3에 대한 처방은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쓰는 습관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보통은 전체적인 윤곽부터 그리는 것을 우리가 크로키를 그린다라고 하죠. 책도 맨 처음에는 크로키 스케치 하듯이 빨리 이렇게 휙 하고 그려줘야 되지 맨 처음부터 세밀화, 정밀화를 그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빠르게 글감부터 후두둑 써내라. 그래서 초고 때는 특히 뒤돌아보지 말고 고치지 말고 써라 라고 하는 처방을 저는 강조해서 드립니다. 책 쓰기가 안 되는 네 번째 원인은 자료 의존증입니다. 자료에만 너무 기대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근데 자료에만 너무 기대다 보면 일단은 출간 타이밍을 놓치는 게 첫 번째 병증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 의존증이 생겨가지고 자기만의 컬러, 자기만의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처방 드리겠습니다. 자료 의존증으로부터 독립하는 방법은 일단은 자료를 보지 않고 쓰는 거죠. 자기만의 생각의 축을 오롯이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신 저자가 저의 코칭을 받고 썼던 20대 나만의 무대를 세워라 라고 하는 책의 저자 유수연 저자입니다. 이분은 자기계발서로 처음 그때 저와 같이 도전을 했는데 무려 45만 부라고 하는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분의 책이 각광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이 자료를 일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을 거칠지만 당당하게 썼기 때문에 무수한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먼저 입혀서 표현을 하면 자료 따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 쓰기가 안 되는 다섯 번째 원인은 이 얘기 하다가 저 얘기 하다가 하는 삼천포병입니다. 삼천포로 자꾸 빠지는 거죠. 이것은 관심사가 일단 너무 많으신 분들, 두 번째는 집중력이 좀 약하신 분들, 관심사가 많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 얘기 하다가 이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컨셉에 대한 이해력이 없다는 겁니다.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만 강력하게 믿는 것이 컨셉의 힘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처방을 드리자면 컨셉을 쓰되 하이 컨셉으로 써라. 하이 컨셉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광고, 출판 용어에서 쓰던 말입니다. 빙산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의 컨텐츠 전부가 빙산이라고 치면 사실은 컨텐츠가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 tip of the iceberg라고 하는 부분밖에 없죠. 그러면 빙산의 나머지 80%는 물에 잠겨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독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이 빙산 전체를 독자에게 다 어필하려고 하고 이 얘기도 있어요, 저 얘기도 재밌어요,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하면 일반 사람들은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던지면 사람들은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소화할 수 있는 컨셉은 바로 위에 20% 빙산의 일각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높이 솟아있는 컨셉이다 해서
하이 컨셉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하이 컨셉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책이 팔리는 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에 위즈덤 하우스라는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 나와서 100만 부, 35만 부 팔았던 그 책들의 특징이 모두 하이 컨셉트로 썼던 책들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책은 배려라고 하는 하나의 원 컨셉만 주구장창 밀었던 것이고요. 경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리즈로 재미를 붙여서 낸 청소부 밥이라고 하는 책은 청소부 밥이 뭐 한다는 거지? 라고 하는 컨셉이 잘 보이지 않는,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케팅비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전작들에 비해서 덜 나가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화의 힘, 컨셉을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것만 미는 하이 컨셉의 힘인 것입니다. 이 하이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저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쓸 때는 구구절절한 말 다 꺼내지 말고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만 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책 쓰기가 안 되는 6번째 원인은 완벽주의 병에 걸리는 겁니다. 완벽주의 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미완성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는 거죠. 내가 원고를 사실상 다 썼어요. 주변에서 제가 지켜보면 원고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발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아직도 덜 됐어. 그래서 완성에 대한 강박증이 있으신 거예요. perfectionism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완벽주의가 사실 영어에서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완벽주의자 하면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영어에서 perfectionism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박증 병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박증 병이 생기면 사실상 이것은 자기만의 컨텐츠를 절대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코칭 받으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2달 만에 책을 다 완성하신 분도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원고는 진작에 끝났어요. 그런데 1년이 걸리도록 계속 보충, 보강, 완성을 더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핑계로 지금 2년째 아직 원고 탈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앞서서 2개월 만에 책으로 발표하신 분은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자기 브랜드 가치가 10배로 뛴 반면에 10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린,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으로 못 낸 이분은 아직도 평범한 강사로 계세요. 그래서 이 차이는 바로 완벽주의는 병이다, 버려야 될 병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을 버리고 요즘 시대에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쳐내시면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점점 더 빨리 변해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오프라인, 옛날에 인터넷이 되긴 했지만 오프라인 중심이었어요.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요즘에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코비드19 이후에는 모든 것이 대면 접촉을 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든 걸 처리하게 됐죠. 온라인의 특징은 뭐예요? 실제로 실체가 없고 간단한 전기 코드, 그리고 코딩 몇 줄로 모든 게 바뀌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죠.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릅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은 그래서 점점 더 가속도를 띄면서 빨리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중심으로 코비드 이후에 모든 게 변해서 여러분은 시대상에 맞춰서 스피드를, 자기의 컨텐츠를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쳐내야 된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6에 대한 처방으로 완벽주의의 종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ay hello to perfectionism. 이 perfectionism이라는 것의 종언을 구하라. 이별을 통보해라.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이 완벽한 스펙, 완벽한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실은 어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석박사나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책으로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100세 할머니라고 부르는 야케지지 마라는 책을 쓴 할머니,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할머니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분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무학입니다. 글씨도 쓸 줄 몰랐어요. 그런데 83세인가 되는 그 고령에 처음으로 노인대학교를 다니면서 히라카나, 가다카나를 배우신 거예요. 그 전엔 글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던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80몇 세에 그렇게 글 쓰는 법을 처음 배우셔가지고 쓴 게 긴 글로 못 쓰니까 짧은 시 형태로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썼던 시.
약해지지 마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무려 얼마나 팔린지 아세요? 1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 무려 56만 부가 팔렸습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어디 박사님도 아니고 어디 특수한 참전 용사도 아니고 특수한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100만 부가 넘게 팔렸던 힘은 뭐죠? 이 사람이 가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만의 생각을 하나도 가감 없이, 감춤이 없이 다 드러냈다. 거기서 폭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박사나 어디 엄청난 경험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자기만의 진솔한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꺼내면 된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이렇게 썼던 또 하나의 저자가 에크하르트 톨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길거리에서 넝마 위에서 살던 거지였어요. 거지. 노숙자 출신이었는데 좀 특이한 노숙자죠. 왜냐하면 노숙을 하면서도 해와 달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왜 살지? 이 우주는 왜 존재하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노숙을 했던 철학자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과적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끝냈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었겠지만 자기만의 생각을 어떻게 우연히 책으로 정리해서 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인데 이걸로 전 세계적인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어디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 아니고 엄청난 회사에 다니던 그런 고위 임원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던 원인은 자기만의 내밀한 고민을 잘 정리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그 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내가 비록 완벽한 스펙이나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 안심하고 써라. 대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 My Precious, 골룸이 했던 그 My Precious라고 하는 파트를 내어 보일 용기를 발휘하면 된다. 이걸 처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쓰기가 안 되는 7번째 원인은 눈치병입니다. 주위 눈치를 너무 많이 보세요. 이분들이 내가 이렇게 썼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석사 학위를 다니고 있는데 이 이론에 대해서 내가 박사님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닌데 써도 괜찮을까? 뭐라고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눈치를 실제로 주변 분들을 굉장히 눈치를 보는 분들을 많이 접했어요. 제가 예비 저자분들. 아까 2년 걸렸다고 하는 그런 분들 있죠. 아직 책으로 못 나온 그분도 눈치병에 주로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책으로 토해내지를 못한다. 결과물로 발표를 하는데 주저함과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 라이브 커머스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현숙 저자님도 처음에는 약간 이 부분에 용기가 살짝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쇼호스트로 19년을 활동하셨지만 제가 쇼호스트 책을 쓰는 것보다는 요즘 뜨는 1인 방송, 라이브 커머스 주제로 합시다. 대신 1호 저자가 되면 굉장히 힘을 발휘할 겁니다 해서 설득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쇼호스트로서는 경험이 굉장히 많지만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만 책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로 1호 저자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주변 눈치를 약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1호 저자가 되시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 주제로 아직 나온 책이 없고 쇼호스트 오랜 경험으로 충분히 라이브 커머스로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합니다. 이걸로 당당하게 힘차게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실제로 책으로 내고 나서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빚어졌습니다. 이분이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고정 패널로 10회 이상 고정 출연을 하시게 되었고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도 라이브 커머스 대표 연사로 당당하게 서시게 되고 그리고 무수한 러브콜로 자기의 강사로서의 몸값이 최소한 5배 이상은 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셨습니다. 눈치를 보실 필요가 없죠. 주변 선후배들의 눈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책을 사는 핵심 독자가 아니거든요. 핵심 독자는 따로 있습니다. 책 쓰기가 안 되는 마지막 8번째 병은 격식병입니다. 내가 가방끈이 굉장히 긴 사람이야. 특히 이건 배우신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증상이에요. 내가 석사학위 과정 중이야. 아니면 박사학위까지 마쳤어. 내가 어디 출강하는 강사야. 아니면 내가 20년 이상 이 업계에 있었던 연구원이야. 굉장히 오래된 전문가야. 그러면
아,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 티를 내고 싶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병증이 뭔지 아세요? 문자를 자꾸 쓰시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 전문가의 용어, 우리가 영어로 이걸 자곤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시는 거죠. 너무 학술 용어, 논문 용어, 그리고 전문가들이 알아들을 법한 용어로 책을 도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반인하고는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베스트셀러와 거리가 멀어요. 이런 병증을 가지신 분들은 주로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고 그랬죠. 많이 배우신 분들의 표상이 누굽니까? 바로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이야말로 이런 격식병의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교수님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 분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 많이 보셨어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교수님들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 쓰셨던 김난도 교수님은 좀 달라요. 이분은 서울대학교의 최고 대학교의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100만 부짜리가 빵빵 터뜨릴까요? 왜 이게 또 이렇게 터질까요? 이분은 본인의 본성 자체가 감성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 7번 눈치병에 대한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 써도 전문가스럽지 않다 라고 우습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도 되는 이유가 출판계에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모든 책에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책을 10배 이상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입문자 대상으로 쓰는 겁니다. 레벨을 확 낮추는 거예요. 가장 쉽게 쓰면 된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썼던 사례가 저 자신의 책인 레오짱의 우주에서 제일 쉬운 영어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제가 오죽 쉽게 레벨을 맞추고 싶었으면 우주에서 제일 쉽다라는 타겟팅을 했겠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전에는 한 달에 10,000부 팔리던 책이 한 달 만에 10만 부가 팔리는 어마어마한 종합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세가 한 달도 안 돼서 몇 천만 원씩 제 통장에 꽂히는 그런 해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게 왜 터졌어요? 가장 쉽게 레벨을 맞춰서 입문자 대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해서 종합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라고 해서 길벗 출판사에 거의 건물을 세워주다시피 한 1등 공신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컴퓨터 무작정 따라하기로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컴퓨터를 아무것도 모르는 입문자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만 하세요. 이러다가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 이 오류 부분도 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엄청나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초대박이 나가지고 이 시리즈로만 2,000종, 3,000종을 내는 출판사로 견실하게 건물을 여러 채 세우는 그런 결과를 일으켰죠. 건물까지 세우게 한 이 힘이 뭐예요? 바로 입문자들을 타겟팅으로 했기 때문에 터진 거죠. 그리고 위기철 씨라고 논리야 반갑다 시리즈로 썼던 그 학자도 있습니다. 이분도 거의 중학생들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논리야 반갑다 1, 2, 3 시리즈를 내셨거든요. 그 결과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자산 축적을 하고 유명세를 떨치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 보시면 입문자용으로 모든 레벨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건 저처럼 출판계에 27년 차 정도 되는 사람만 알고 있는 출판계의 일종의 기획의 공식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잘 몰라요. 원고를 계속 써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절대 크게 터지는 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꾸만 어렵게만 쓰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입문자만 생각하면서 입문자만 내가 배려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쭉 하시면 성공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병증이었던 우리가 격식을 차리려고 하는 병이 있었죠. 바로 격식병. 격식병에 대한 처방도 드리겠습니다. 격식병에 대한 처방은 아주 쉽게 대중출판의 문법으로 써라 라는 겁니다. 대중출판의 문법은 한마디로 일상어로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논문책, 학술용어 이런 거 다 버리시라.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교수님이라도 김난도 교수님처럼 쉽게 일상어로 생활용어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박을 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왜 쉽게 일상어로 썼어요?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는 원래 팟캐스트로 유명세를 먼저 떨쳤던 그런 컨텐츠였죠. 팟캐스트로 하는 거의 특징은 뭐예요? 일상어로 떠들 수밖에 없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비유를 들고 재미있는 유머도 섞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팟캐스트 내용을 그대로 원고 타이핑을 정리하다시피 해서 낸 책이 바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니까 저게 일종의 대중출판의 문법을 고스란히 지키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 책이 종합베스트 1등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셀러가 된 거죠. 또 삐뽀삐뽀 119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해열 진통제, 어린아이들이 급히 응급처방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다룬 백과사전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백과사전이라는 딱딱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전 가족의 엄마들의 책장에 필수 상비품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책을 백과사전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 저자 의사분이. 엄청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재미있게, 예를 들어 아이가 열나요? 그러면 뭐 어디 처방전을 뭘 내리시고 이런 처방을 하지 않고 아이가 웃게끔 먼저 딸랑이를 딸랑딸랑 흔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재미 요소, 일상어로 아주 재미있는 유머를 구사했고요. 두 번째로 비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찰지고 재미있는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상어로 썼고 쉽게 단문으로 끊어 쓰고 비유를 많이 쓰고 유머를 구사했다. 이런 구성의 힘 그리고 표현의 힘 덕분에 이 책은 초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된 백과사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엄마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출판의 문법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상어로 써라. 논문체로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만연체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 지식 자랑을 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말을 끊을 듯이 안 끊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감히 끊어쳐라. 단문화해라 라고 하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의하거나 연설할 때 자기 강 비서관에게 강조했던 말도 그겁니다. 단문으로 탁탁 쳐야 말은 힘이 있네. 모든 문장을 다 끊어서 단문으로 만들게. 이걸 항상 주문을 했거든요. 이 단문화, 끊어치기의 힘은 말에 리듬을 갖게 하고 굉장한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게 느려서 A가 했고 B가 했고 C가 했고 이런 식으로 느려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평소에 말로 할 때는 있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글로 할 때는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으로 탁탁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단문으로 탁탁 끊어서 주면 말에 리듬감이 생기고 힘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이나 불경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유를 많이 든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물에 대한 깊이, 통찰력이 깊은 사람일수록 비유를 잘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인이 글을 쓸 때 단순하게 사물을 묘사하시지 말고 제발 비유, 어떻게 하면 이걸 비유를 해볼까 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쓰시길 바라요. 비유를 많이 고민하면서 글을 표현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지고 통찰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거꾸로 통찰이 깊어서 비유를 할 수도 있지만 비유를 고민하면서 자기의 사색이 깊어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런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머를 꼭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유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 발휘할 수 없는 게 유머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가능해야만 유머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나의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껏 나의 재미있는 부분까지 발휘하는 유머력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화시키고 일상어로 쓰고 비유를 많이 들고 풀이를 자세하게 해주고 유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 여러분 꼭 반응이 좋은 그런 작가로서 우뚝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책 쓰기 하다가 망하시는 분들, 망하는 책 쓰기의 원인을 총 8가지 진단을 일단 드렸어요. 그 다음에 처방전까지 드렸죠. 병이 있으면 처방까지 드려야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병은 바로 엔트로피, 게으름에 빠지고 디지털 딴짓병에 빠지는 그 병에 대한 처방으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기만의 강제하는 어떤 환경 세팅을 해라. 이게 바로
저의 브랜딩인 행복한 글과목이라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어라. 환경 세팅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지 않고 의지력만 발휘하려고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기본적으로 환경 세팅 자체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력,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사물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엔트로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우주에서 나의 이 게으름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환경 세팅,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글과목 상태라는 겁니다. 글과목 상태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디지털 딴짓으로 새는 그 환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디지털 딴짓은 컴퓨터로 보자면 인터넷을 끊는 것입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는답시고 자꾸 서칭을 하다 보면 자꾸만 유혹거리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그 상태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글과목을 가지는 첫 번째고, 두 번째, 랜선을 벗어나서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많은 유혹거리를 거친다고 했죠. 그러면 간단하죠. 스마트폰을 내가 집필하는 동안에는 나의 주변에서 안 보이게 저 멀리다가 무음 모드로 놔두시면 되죠. 내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출근하기 전 1시간, 2시간 정도를 글과목으로 운영하고 싶다 하신다면 모쪼록 아무것도 없는, 음악도 틀지 마세요. 배경음악도 틀지 말고 커피 내린다고 쩔쩔쩔 거기에 시간 쓰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서 부시시한 채로 그냥 타이핑을 하시고 열심히 컨텐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영감이 솟든 안 솟든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걸 열심히 타이핑만 해 놓으신다 하는 기분으로 1시간을 채우겠다. 무조건 아무거나 두드리면서 1시간을 채우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그게 바로 글과목 상태입니다. 과목에서 죄수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뭔가를 막 기분, 필, 어떤 영감이 솟아야만 죄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죄수는 강제 노역자입니다. 강제 노역자. 노역자는 아무 감정 없이 무조건 머신처럼, 일꾼처럼 무작정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글과목 죄수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죠. 그래서 마치 죄수가 하듯이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글과목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병으로 제가 진단드렸던 느린 진행병, 엄청나게 느리게 모든 걸 진행하고 원고를 오래 묵히는 그 버릇을 탈피하는 방법은 뭐였죠? 후두둑이라고 하는 어떤 의성어로 제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후두둑이라는 게 뭐예요? 마치 옛날에 베토벤이 귀가 먹은 상태에서도 자기의 악상이 떠오르면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면서 자기의 그 노트에다가 음표를 기록했듯이 마치 그런 기분으로 내가 뭘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내 컨텐츠의 키워드들을 따닥따닥 후두둑 후두둑 정리만 해놓겠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무조건 오탈자 신경 쓰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만 하면서 쓰는 그 상태, 이걸 제가 후두둑 쓰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두둑 쓰기 단계, 이게 특히 초벌 원고 쓸 때는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정교하게 막 표현을 신경 써가면서 쓰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절대 전진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쪼록 후두둑 후두둑 오자 탈자 많이 나와라. 일부러 내면서 오탈자를 전혀 고치지 말고 계속 후진 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만 하겠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진만 후두둑 하다 보면 여러분이 순식간에 A4 100페이지를 다 완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식으로 후두둑 쓰기로 해서 저의 이번 신간 2권을 한꺼번에 2달 만에 썼는데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A4로만 600페이지를 쓴 거예요. A4로 600페이지는 보통 책 분량으로는 3배수 잡으니까 1800쪽을 제가 2달 만에 쓴 거거든요. 2달 만에 1800쪽을 어떻게 쓰나요? 일반인은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그 비법은 바로 저겁니다. 후두둑 쓰기. 후두둑 쓰다가 일단 다 써놔요. 분량을 다 채워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고치는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고치면 순식간에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쓰는 과정에 자꾸 수정하면서 쓰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다 일단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가지치기를 하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 비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병이 뭐였죠? 자료를 자꾸 뒤적이는 병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뒤적인다는 것의 가장 큰 병폐는 뭡니까? 의존증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생기는 병은 의존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우뚝 서려면 모든 의존증으로부터 탈피해야 되죠. 자기가 깨면 병아리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죠. 이 삶에 죽느냐 사느냐의 주체도 사실은 주체성입니다. 작가로서 내 색깔을 올바로 내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의존증을 없애느냐, 자기가 남에게 의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만의 색깔을 내려면 일체의 자료를 일단 보지 말고 쓰세요. 처음에 초볼 원고를 쓸 때는 자기만의 생각만으로 다 끝까지 써보세요. 내가 목차를 쓴 것을 채워 넣는데 그 과정 자체에는 일체의 자료도 보지 말고 내 생각이 어떤 건지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초볼 원고를 완성한 뒤에야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자료를 짜집기 해서 딱 곽을 잡고 나중에 내 생각을 추가하려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주가 아닌지 거꾸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말 전도를 안 당하시려면 내 생각부터 먼저 다 정리해 놓고 나중에 그 빈자리에다가만 자료를 넣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자료 의존증에서 벗어나는 비법입니다. 5번째 병은 뭐였냐면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자꾸 주의 집중이 흩어지는 거였죠. 이거에 대한 처방은 한마디로 단 하나의 단순한 하이 컨셉트로 모아라. 이 하이 컨셉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송곳 같은 겁니다. 일종의. 여러분, 단 하나로 뾰족하게 솟아있는 단일 송곳은 소비자의 심장을 뿅 하고 관통시킬 수 있죠. 어필하고 메시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 하나의 송곳이 아니라 송곳이 한 100개쯤 된다? 혹은 삼지창이다. 10개쯤 된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막 서너 개다. 이러면 하나로 뿅 뚫을 때의 그 파괴력이 절대 발생하지가 않죠. 마치 그런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비유를 들었죠. 마치 책도 이렇게 비유로 쓰듯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 하나의 강력한 송곳 같은 그런 컨셉을 유지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3가지 병이 있었죠. 완벽주의 병.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발표를 못하겠어 하는 병,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는 병과 연결되는 게 바로 눈치를 보는 거, 그리고 격식을 자꾸 차리려고 하는 이 병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그래서 완벽주의를 버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의 눈치, 그리고 내가 배웠으니까 그만큼 문자를 써줘야 된다는 격식병, 이걸 다 탈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는 뭐였죠? 가장 강력한 방법, 쉽게 쓰면 된다. 나의 격식을 나 위주의 컨텐츠 생산이 아니라 소비자, 이 컨텐츠를 소비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빙산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다 소비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 빙산의 가장 일각, 그 tip of the iceberg라고 하는 끝부분만 뾰족하게 엣지 있게 주시면 소비자들은 그것만으로 이미 감격한다. 그것만으로 다 알아듣지 나머지 전체를 던졌다가는 소화불량에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달해라. 그리고 2번째는 간단하게 전달하되 그것을 아주 쉽고 일상어로 전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레벨이 낮은 입문자용으로 전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인 망하는 책 쓰기에서 어떻게 하면 팔리는 책 쓰기로 넘어가는지 그 핵심 비법을 8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8가지 핵심 비법에 담긴 것은 일종의 컨셉팅 능력이거든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핵심 어떤 방향성,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만 하셔도 여러분은 똑같은 컨텐츠를 할지라도 훨씬 반응 좋은 컨텐츠로 재포장하고 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모쪼록 이 8가지 지침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쓰시는 책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시기를 강력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눈 떠보니 서른의 저자 강혁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MZ세대 그리고 30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하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좀 커다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Z세대가 이기적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면 10대 때 사실은 금융위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안정한 사회, 그리고 개인화의 시대를 일찍 좀 맞이한 것 같고요. 20대 초에는 기득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대안적인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20대 중반에는 촛불 시위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내 손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죠. 누군가 물어봐서 알려주면 가이드, 또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무작정 타인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듣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롤모델처럼 어떠한 가이드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